네, 안녕하세요. 농업채널 짓다. 오늘은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야기하는 농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재작 소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소장님께서는 매번 이제 본인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좋은 전문가분들을 모셔오는데 오늘 어떤 분을 모셔오는? 오늘은 정말 제가 아끼고 제가 또 무서워하는 분이긴 합니다. 아니, 남소장님이 무서워하는 분이 없을 텐데. 그렇죠. 사실 그런데 예. 이분은 제가 좀 두려워하는 분이긴 합니다. 이분을 믿어가면 이렇게 옷기 쓸 염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이제 이두원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소개는 뭐 제가 하는 것보다 남소장님이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이분은 저자시기도 하고요. 네. 그 공전의 히트를 쳤었죠. 나는 돼지 농장으로 출근한다.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꽤 많이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농업계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었고 또 이분은 또 마찬가지로 다재다능한 분인데 금융업계에 계시다가 원래 금융업에. 예. 금융업계에 계시다 창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IPO까지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갑자기 돼지 농장을 만드셨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작은 돼지 농장이 아니고 인수를 다시 만든 1만 두를 출하하는 1만 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돼지 농장에 한 상위 한 30% 정도에 해당되는. 네. 그리고 생산성도 꽤 높은 쪽에 들어가시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또 돼지 농장에서 가면 분뇨 처리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걸 또 하루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돼지 농장보다 더 힘든 거거든요. 주민들을 설득하고 굉장히 힘든데 이 모든 걸 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얘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일단 사회생활은 금융맨으로 시작을 하셨고, 예. 그러다가 스타트업 창업을 예, 하셔가지고 금융 IT 쪽으로. IT 쪽으로 예. 하시다가 다시 금융으로 돌아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이제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네. 좀 금융의 회의를 느꼈어요. 금융이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예. 이제 제가 했던 금융이 이제 국제금융하고 금융공학을 했었거든요. 일단 사람을 많이 만나진 않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제 늘 모니터를 보는 것도 반대편에 있는 삶에 대한 동정도 있었고, 동정도 주셨고, 그다음에 제가 2010년도에 제가 다니던 그 금융기관에서 사직을 했었는데, 뭐 벌써 15년, 6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뉴노멀이죠. 뉴노멀. 그렇죠.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성장의 신화는 닫혔고, 네. 그런 면에서 그게 하나의 큰 저한테 화두였고, 두 번째가 노키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보면. 네. 스마트폰 뒤에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노키아가 뭐 어떤 기술, 뭐 모든 면에서 그냥 무너질 수 없는 회사라는 거죠. 디자인도 잘했고, 네, 원가도 잘 맞췄고, 네, 그걸 보고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정말 탁월한 회사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어떤 충격 같은 걸 느꼈었거든요. 네. 그 뉴노멀이라는 건 성장의 미래는 없다라고 본다면은 좀 안정적인 걸 해야 되겠구나. 근데 안정적인 게 왜 하필 또 돼지 양돈 농장이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혹시 돼지띠 장난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 게 뭐냐? 예. 의식주 의식주. 입고 먹고 네. 그 다음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식주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해서 의식주 중에 하나라죠. 대표님 성격으로 보면 오히려 무슨 침대를 하나 잘 만들어 보자. 제가 손이 굉장히 무딥니다. 무디고 그다음에 이제 의류를 하려고 하면은 좀 감성도 있고 네. 제가 또 감성이 없습니다. 또 차가운 또 금융맨으로서 또 네. 이성이 아주 발달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면 하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막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한 게 아니라서 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너무만 남더라고요. 이 경력 어떻게 이렇게 진입이 되죠? 혹시 남선생님이 꼬신 거 아니십니까? 보면서 저하고 만난 건 아마 2015년 정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네. 그때 이미 이제 이 양돈 업계로 들어오신 이후에 이제 예, 이분이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사직을 했죠. 서로의 위생에 대해서 지금. 근데 사실 낯선 분야인데 이걸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두려움이라는 건 전혀 없으셨어요? 보면 성격이 좀 뭔가 안 하던 걸 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결국 금융에 있었다는 거는 이제 숫자로 이해가 되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기농이라 네. 이게 숫자로 해석이 안 되죠. 반면에 돼지 같으면은 예를 들면 생산성, 뭐 MSY 뭐 포입되는 게 얼만데?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자체가 산업 공정과 비슷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떤 제가 결국은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하던 사람이라 부담이 적었던 면은 있었고요. 물론 처음 돼지 농장 직접 봤을 때는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전에는 뭐 농촌하고 크게 연관은 없었잖아요. 제 고향이 뭐 합천이긴 하지만 주로 뭐 서울에 있었고 부산에서 살았으니까 정말 돼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었죠. 네, 저도 농대 출신이지만 저 기억나는 게 그 학교 다닐 때 가끔 이제 실험 농장에서 탈출한 돼지들이 이제 캠퍼스를 이제 질주하면 막 생각보다 훨씬 무섭더라고요. 보면은 이 막 큰 친구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보면은.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돼지에 대해서 그때 보고 야 이거 먹기는 잘 먹습니다만 네.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다 싶었는데 지금은 그때 한 생각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거 반도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돼지바에 왜냐하면 이제 결국 돼지가 엄마 돼지 한 마리에서 얼마나 많은 비육돈을 출하하느냐는 문제거든요. 더 수율의 문제다. 예, 웨이퍼의 수요가 같죠. 그럼에도 처음에 제가 마음속으로 비유를 할 때는 메모리 반도체 생각을 해서 아 이거 동일한 경영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외로 보면은 이 돼지라는 산업이 정말로 그런 수학하고 잘 맞는 산업이기도 하고 네, 대표님 또 수학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이게 뭐 생산성이랑 계산이 굉장히 예, 나오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분명한 산업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동물 키우는 거는 우연히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돼지 산업에서는 우연히 거의 작용하지 않고 예, 어쨌든 이 산업 공정 기술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아주 잘 적용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묻지는 않을 건데 예, 돼지라는 산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고 있으면 예, 일반인들은 보고 있으면은 만약에 처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은 아 이거 정말로 뭐 자동차 공장 보는 느낌 확 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대표님도 딱 봤을 때 그런 그렇죠. 머릿속에는 뭐 말하자면 공정이라는 개념에서의 단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도 동작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예, 돼지라는 것도 보면은 그 뭡니까 임신 근사들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반도체에 비유한다면 웨이퍼에 해당되는 게 엄마 돼지죠. 모돈이라고. 예, 그럼 이제 엄마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엄마 돼지들이 건강하고 이제 수산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거라는 게 그 공정의 목표가 되기 테고 네. 그 다음에 사람하고 같거든요. 사람도 애기 놓으면 우리 엄마 젖부터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젖을 잘 먹을 때까지가 원 스텝.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유아원 가고 유치원 가듯이 그 단계를 대주는 자돈이라 그럽니다. 새끼 돼지. 끼리지세. 그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면은 집에 막 외풍 들어오고 이러면 아이들이 금방 아프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적당하게 높은 온도에 안정적인 환기를 만들어 줄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 네. 그게 좀 잘하면은 이제 사람 같으면은 뭐 중고등학교 가면서 어른이 되면은 돼지한테 미안하지만 이제 비육돈이 돼서 출하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보면 잘 먹잖아. 잘 먹죠. 뭐 하다. 잘 먹고 쑥쑥 커야 되는 거. 그럼 그 단계는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싸게 만들어 줄까? 이런 식으로 어떤 공정별 특성들이 존재를 하니까 관리 포인트들이 다 존재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이겠군요. 한쪽에서는 새끼가 낳고 한쪽에서는 출하를 하고. 예. 그것도 이제 돈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있으면은 돼지 농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일정한 양의 돼지를 시장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돈방 디자인을부터 방을 몇 개 가지고 있을 거고 몇 마리를 넣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모도는 몇 마리를 유지하고 이게 다 다른데 방이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여방 옮겨가면서 있잖아요. 네. 이런 전체 공급량을 딱 맞춰줘야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돼지고기가 값이 폭등 안 하고 맞습니다. 꾸준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장 단위로도 이게 되고 있지만은 이 농장이 모인 산업 전체가 이 수요가 일정하게 쭉 꾸준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계산이 치밀하게 들어가는 산업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엄마가 이제 산모가 출산을 하면 우리가 따뜻한 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새끼 낳았을 때는 온도가 한 28도, 30도 사이로 유지가 돼야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 갈 때쯤 되면 25도. 아, 돼지도 산후조리를 하는군요. 오, 그럼요.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인이 되면 온도가 낮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열대박적인 방정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성장 단계에 따라서 바라는 온도를 갖다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굳이 반도체에 비교한다면 크림룸 같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공식처럼 돼 있으면 거기 맞춰서 돼지들도 이게 쑥쑥 살이 찌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생체 연력학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료가 칼로리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사료를 먹고 그 에너지가 일부는 살로 가고 예. 일부는 이제 분유로 예. 간다고 본다면은 이 안에서 그 최적의 그 온도를 맞춰줘야지 안에서 어떤 사료의 최적 효율도 나오고 잘 크고 하는 것들이 다 숫자로 다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대한 많이 출하를 적기에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돼지를 우리가 뭐 한두 마리 키운 게 아니고 수천도 이렇게 하시면 네. 매일 일과가 하실 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 챙기셔야 될 일들이. 분업화되어 있겠죠, 일단.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엄마 돼지를 잘 이렇게 키우고 네. 이제 다 케어하는 사람의 기술과 그다음 비육에서의 기술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 공정별로 아, 전문적으로. 담당자들이 존재를 하고 네네. 저는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제일 큰 리스크인데 질병이에요. 그렇죠. 한번 돌면 이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농장에 가면은 이제 전담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질병을 조심해야 되니까 막 돌아다니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농장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출하되는 돼지의 질병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매일 또는 일주일에 몇 번씩은 외부의 차량이 들어와서 돼지를 싣고 나가고 네. 이 싣고 간 돼지는 도축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 도축장에는 전국의 돼지가 다 모이니까 예. 우리는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어디선 감염된 돼지가 글로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모이는 거기가 질병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뭐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질병이 들어온다면 비육부터 들어올 개연성이 높아서 직원들도 가급적이면은 비육 담당 직원은 예. 다른 쪽으로는 다른 구역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좀 방역의 기술이고요. 이게 상당히 이게 정밀한 산업이다 싶은 생각이 갑자기 막 예. 드네요, 보니까. 근데 저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비육사 쪽은 가급적이면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도나 이런 것들이 네네. 너무 일교차가 크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보고 네네. 그 다음에 주로 자동사나 모동사를 좀 볼 때 뭐 저도 사실 아직 경력이 10몇 년밖에 안 돼서 직관적으로는 못 느끼지만 혹시 좀 기침하는 돼지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좀 질병이 있는지를 보는 게 제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얘기였던데. 그렇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이 농장들이 저는 돼지 산업 얘기 들었을 때 예. 농업계에 오래 있었으니까 예. 그 돼지 농장의 사료 일과가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작은 농장들, 큰 농장은 약간 시스템. 작은 농장에서 월요일 날은 새끼를 낳고 화요일은 그 뭡니까 네. 아기 돼지를 이쪽 방으로 옮기고 수요일은 뭘 하고 목요일은 뭐 이래가지고 주 5일째로 정확히 탁탁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시스템이. 예, 예. 그때 대표님은 이게 우리가 그 용어들이 있잖아요. 대표님 농장은 그 전문 용어를 어떻게 그걸 구분하지? 배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네네.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그 돼지의 활동 주기들을 해주려고 하면은 엄마 돼지가 예를 들어서 500마리가 있다. 500개의 활동 주기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못해요. 결국 그럼 아까 말한 엄마 돼지 담당자라는 그 사람의 동선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같은 날 100마리를 임신을 시킨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딱딱 사람의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큰 농장 같으면은 매주 임신을 시키고 매주 분만을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반면에 이제 어르신 두 분이 하는 농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매일 분만하고 임신하고 출하하면 불가능하죠.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3주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춰서. 맞춰서 예. 그래서 어떤 농장은 주 단위로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데는 2주 단위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공정 특성을 맞춰서 배치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식입니다. 저는 이제 원래 환경 쪽 전공하다 보니까 뭐 이런 공학까지는 아니지만 네. 보면은 이제 항상 듣던 게 이 돼지 분뇨 이야기만 나오면 막 다들 막 전공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제 많은 후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돼지 하면 분뇨와의 전쟁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이 돼지의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뇨와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처음부터 이게 큰 문제 아니다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양돈의 특히 고유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죠. 큰 문제이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 부각이 되는 문제인 게 예.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은 돼지 농장이 민가 주민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땅이 넓으니까. 땅이 넓으니까.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농장 같은 경우 제일 가까운 마을 주민 댁이 네. 직선 거리로 50m밖에 안 됩니다. 아, 바로 지처에.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뇨 문제나 네. 악취 문제라는 부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 이 석유 가까이 있으니까. 나 있으니까 네. 제가 예전에 덴마크 갔을 때 그 조그만한 나라를 다녀보는데 네. 그렇게 돼지를 많이 키운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어디서 키우는 거야? 막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 사는 곳하고 네. 떨어진 곳에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분뇨 문제나 악취 문제가 네네. 동일한 기술을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더 민원이나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저도 봉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에 있는 분뇨 처리 기술보다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네. 유럽은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는 80 제거했어. 이제는 밖으로 이제 나가도 별 문제 없어. 네. 다 희석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기술 들어오면 똑같이 냄새 나는 것 같아.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그 돼지 악취가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그 옛날엔 돼지 농장이 참 이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요즘 도시가 개발되면서 근처에 도시가 아파트 단지가 생겨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엄청 늘어버리는 거죠. 예. 굴러 들어온 돌이 이제 진도를 이제 빼내려고 하는 예.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축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고 네. 도시에 온 사람 입장에서는 야, 저 악취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있으니까 저 푸른 초원에 쾌적한 환경을 꿈꾸고 왔는데 사실 이게 근데 대표님 농장을 가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냄새가 거의 안 난다 그럽니까? 냄새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였고 많이 줄였죠. 특히 네. 악취가 나는 또는 또 기상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저기압 상황에서는 저기압 상황이 되면은 예. 확산될 수밖에 이게 없고. 계속 농축되니까 네. 냄새 네. 네.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예. 그 대표님 농장은 그 충남 홍성에 네. 있는데 대표님 농장 이외에도 그 주변 지역에 뭐 돼지가 많다 이런 얘기는 예전 뉴스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홍성이 돼지의 메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면? 네. 홍성의 돼지 마리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만 두가 넘어서요. 홍성군 군 하나에. 하나 60만 주.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돼지가 한 1,1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홍성군 하나에 예. 그 전국 돼지 한 5.5%가 있는데 야. 예를 들어 충청북도 예. 물론 충청북도의 돼지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충청북도 돼지보다 홍성군 돼지가 더 많습니다. 아니 근데 홍성 뭐였지? 홍성이 왜 이렇게 그 돼지의 메카가 됐나 좀 네. 궁금해지는데 이유가 있나요? 좀 고상한 버전을 말씀드릴까요? 아니 고상한 버전을 말씀을 드리면 예. 역회가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쪽하고 다 옛날에는 사실 한 군데였지 않습니까? 내포지역을 해서 윤봉길 의사하고 옛날 이분들이 농민운동을 하실 때 돼지를 키우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또 역사적 전통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현실적인 버전은 옛날에 홍성에서 크게 지진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옛날에 70년대 네.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높은 건물을 못 지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 일대에 네. 꼭 홍성뿐만 아니라 뭐 보령, 예산 요 인근에 이제 돼지 농장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서게 된 배경이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또 이전 안 되는 뭐 뭔가 더 이렇게 그 진한 뭔가 있을 것. 그러게요. 저도 참 궁금하긴 한데요. 네. 근데 혹시 돼지 농장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선진국하고 기술 격차를 얘기를 할 때 네. 돼지는 특히 생산성을 많이 따지기잖아요. 네. 닭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좀 적은데 네. 근데 이제 돼지 생산성은 PSY가 MSY라는 거 있는데 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걸 전혀 모를 것 같으니까 네. 그거 좀 소개해 주시고 네. 대표님 농장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아까 반도체 웨이프 얘기를 드렸는데 네. 수율이지 않습니까? 그죠? PSY라는 게 엄마 돼지 한 마리에서 젖을 먹고 난 유아기까지의 그 자돈을 네. 1년에 몇 마리 생산하는 거 1년에 몇 마리 생산하는 그게 PSY입니다. 네네. 이제 여기 나타내는 건 뭐냐면 모돈의 생산성, 모수를 나타내는 거죠. 저하고 얼마나 애들을 잘 낳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MSY는 뭐냐? 그 돼지 중에서 네. 잘 커서 살아남아서 출하가 된 돼지가 몇 마리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PSY를 알면 그 농장의 모든 생산성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SY에서 MSY를 보면 전체 판매 생산성, 그다음에 폐사율을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딱 그 공정별 그 생산성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 PSY가 한
8, 9 정도 해졌으니까 선진국에 육박을 했었는데 한 2년 전에 바이오가스를 하고 이러고 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바이러스가 들어왔었어요. 아이고 이런. 그러다 보니까 좀 생산성이 좀 떨어졌다가 요즘 PSY 한 24, 5까지 회복은 다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우리 선진국들 비교하고 있으면 축산 선진국이랑 보면은 네. PS와 MSI가 다 30 정도 가까이 가죠. 유럽이 30대 초반, 가까이 가고. 그다음에 북유럽, 북미 같은 경우가 2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18 정도가 18, 20 정도가. 우리나라 PSY 평균이 한 21, MSY가 한 18 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농장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아주 고열로 하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네. 그리고 출하도수가 한 영양 출하도수가 한 1만 도 정도 되시고 예.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네. 어쨌든 키워서 죽 폐사되지 않고 수라가 제일 많이 내는 게 예. 제일 바라시는 모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ASF라고 그러나요? 뭐 네.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 같은 경우가 때문에 여기저기서 막 그 생태하시는 분들하고도 막 싸우고 막 여고 있는데 대표님 그 농장에서는 뭐 문제는 크게 없으신지. 우리나라 ASF가 확산되는 경로가 멧돼지지 않습니까? 예, 북에서 내려온 멧돼지. 네. 예. 멧돼지인데 보시면은 이 멧돼지가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를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 거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한수 이북, 예. 뭐 포천, 그 다음에 경상도 쪽으로 쭉 이렇게 산을 따라서. 산을 따라서 이제 퍼져 있어서 아직도 이제 경기도 쪽은 간헐적으로 그 농장에서 AS가 발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오른쪽 산에는 멧돼지가 이미 ASF 감염이 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일 큰 리스크가 질병입니다. 질병이 이거군요. 보면. 네. ASF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2020년인가요? 예. 그 중국 돼지 산업이 거의 초토화됐었거든요. 예. 그때 농장들이 전부 다 폐원을 하고 이런 아주 거의 3분의 1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죠. 중국 같은 경우 그렇게 갔다가 네. 오히려 그다음 급격하게 산업 구조가 전환되는 계기가 생겼었죠. 오버하는 계기로. 오히려 농장이 거대화되고 흔히 말하는 그 돼지 그 아파트가 생겨나고. 같은 예,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사실 효과가 있나요, 보면? 그 자체가 효과가 있냐는 것들은 이게 돼지를 너무 이렇게 막 밀식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딱 입체화된 구조에 넣으면 이게 외부로부터 딱 차단을 하니까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이제 의견이 좀 업계에서는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보면은 그런 큰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네. 인근에 돼지 농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바로 옆에 사료 공장이 있고 바로 옆에 독축장이 있는 형태니까 예.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 밀폐된 컴플렉스가 어떻게 보면 그 축사가 방역을 해준다는 개념보다 밸류체인 자체가 밀폐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예, 근데 반면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적용이 될까?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과연 그러면 뭐 반경 몇십 킬로 내에서 그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없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한 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료 공급차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 중국 시스템이 적응되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 중국은 이제 그 10층짜리 빌딩에다가 뭐 이게 수십만 도 돼지를 한꺼번에 키우니까요. 네,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지역 단위가 하나의 그냥 예, 맞습니다. 밸류 체인으로 구성되거든요. 네, 홍성군 전체가 하나의 뭐한땀 들어가지고 건설하고 그 옆에 사료 공급 네, 시설, 죽장까지 그냥 같이 다 있다 생각하면. 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오히려 이제 밸류체인으로 보는 게 예를 들자면은 덴마크는 생산성이 높은데 새끼 돼지까지 키우는 게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육돈 네. 이제 한 중학교쯤 갈 때쯤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폴란드나 독일로 갑니다. 해외로 수출되는군요. 예,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비육에서 질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예, 그러죠. 근데 돼지 흐름이 덴마크에서 폴란드나 독일로 가니까 예. 역으로 가는 바이러스의 경로가 없죠. 그러니까 덴마크는 항상 청정지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돼지의 생산성 문제를 바라볼 때는 이걸 단순히 돼지 산업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 좀 공간, 환경, 뭐 지리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처음 이제 2006년 했을 때 동네 앞에 마트에 가서 이제 삼겹살 집사람이랑 저랑 사서 먹겠다 했을 때는 100g이 6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보면 어느 순간 1,000원이 돼서 사장님이랑 너무 몰랐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3,000원 정도 이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되나? 뭐 자꾸 그러는데 예. 이게 불과 한 6, 7년 사이에 이제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돼지 생산에 따른 원가가 그만큼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한 원인인가요? 아니면 예. 어떤 원인인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좀 궁금해서. 일단 그 돼지 한 마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의 한 5-60% 정도가 사료입니다. 사료 먹어야 되니까. 예. 다음에 이제 사료 비용이 올랐다는 게 좀 큰 이유가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양분 산업은 아까 제가 반도체 공장에 비유했던 것처럼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한국만의 특성인데 갈수록 환경 규제가 엄격해지거든요. 아, 좀 악취나 이런 문제들을. 악취도 있고 분뇨절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환경 처리 비용이나 비용이 계속 쌓이는. 계속 쌓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려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요소는 동시에 고려해야 되니까. 대신에 좀 제가 이제 또 한돈인으로서 볼 때 그래도 최근 4-5년 동안에 볼 때 네. 농업 물가 중에서 삼겹살 가격이 돼지고기 가격이 네. 제일 안 오르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런가요? 예. 사실 저도 역설적인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는 보면은 정부가 돼지 물가 오염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예. 환경 오염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때 이제 정부에서는 돼지 숫자가 너무 많다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돼지 산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줄여버리고 나니까 예. 돼지를 키우는 농가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경쟁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살아남은 농가, 이제 축산 농가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농업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돼지 산업을 봐라. 한우 산업은 정부가 계속 케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경쟁이 낮고 네. 돼지 산업은 오히려 정부가 케어가 적으니까 위험한 말을 한디신데. 아니 위험한가요? 저 이런 의견은 저 듣고 있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다른 농작물하고 달리 네. 거의 수입되는 돈육에 관세가 거의 없는 상태까지 와 있죠, 지금. 네, 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것도 제로라고. 예, 그런 면에서 완전 경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급률을 70%를 계속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 75% 지키고 있죠. 한마디로 이제 관세 장벽이나 수입 장벽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산업은 아니라는 면에서 자체 경쟁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건 명백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작물들은 보면은 뭐 직불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손실 보상이나 뭔가 출하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돼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 정말 자력 경쟁. 예, 그런 면에서 구조조정이 계속 일어나는 산업입니다. 아,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예, 규모가 커지고 있고. 커지고 있고. 예, 그런 면에서 네, 어떤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는 농업이라는 면이 있고 어떤 결과를 놓고 볼 때 수입률과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어떤 작동 기전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규모화가 양돈 농가의 규모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가 그러면은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악취나 이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규모화는 경영 효율성의 한 방편이라고 봅니다. 네. 아까 왜 내가 규모가 작으면은 배치를 다르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효율성이 핵심인데 효율성을 규모화로 가져갈 수도 있고 또는 규모가 작지만 그 안에서 최적화를 가져가서 원가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굉장히 덴마크와 함께 축산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농가 한 군데 돼지 마리수가 2,100 마리밖에 안 돼요. 아, 규모 생각보다 작나요? 그렇습니다. 예. 덴마크 같은 경우가 한 5천 마리, 6천 마리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덴마크는 비육은 이제 폴란드나 독일로 간다라고 하면은 대충 10,000몇 두짜리 농장에 해당되는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은 원가 관리, 효율성이라는 것들이 중요해 보이고 그런 면에서 그게 규모화다 이런 관점보다는 그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 아닌가 싶고 그 안에서 어떤 농장들은 규모를 키워서 효율화를 가져가는 전략을 가진 농장도 있고요. 네. 반면에 내부 안에서 최적화를 전략하는 쪽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사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또 돼지들은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외갓집에서 돼지 종종 봤는데 더우면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네, 친구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계속 덥지 않습니까? 네. 40도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더워지면 국내에서 돼지를 예전처럼 이렇게 사육하는 게 뭐 쉽지 않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저는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 그 키핑 포인트에 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상대 네, 기후 변화 여건이 이제 네, 작년에 특히 더웠잖아요. 아, 정말 네. 근데 이제 우리 왜 터키나 이런 데 가면 더워도 그늘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시원하죠. 근데 습도가 낮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똑같이 더워도 힘든 이유가 뭐냐면 스페인도 덥잖아요. 더 덥죠. 네, 근데 온도가 근데 거기는 그래도 돼지 잘 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장마철하고 더위가 겹칩니다. 아니 도대체 장마는 도대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막 잔디 키울 때도 제일 어려운 게 장마철이고. 예, 그러면서 거의 티핑 포인트에 오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이제 양돈 어떤 산업의 어떤 생산성 유지 측면에서 네. 제일 큰 도전으로 와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별로 신경 안 쓰던 이제 뭐 냉방이라든지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고 관리 시설 투자도 계속돼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에너지 운용 비용도 높아지고. 예,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이제 공조를 한다는 건 전기를 많이 쓴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3년 동안 농업 전기 가격이 예. 거의 2.5배 정도 올랐거든요. 아, 올랐군요. 네. 농사용 전기가 싸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올란 거예요. 예, 그 2022년 1, 4분기에 33원 정도 하다가 예. 지금 70원 많이 올랐거든요. 예.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양돈업이나 시설농업이 기후 산업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에너지의 경쟁 효율성하고 기후에 따른 어떤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와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네요. 전환됐습니다. 예. 대표님 저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국 양돈 농가의 생산성이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 농사용 전기 보조금하고 굉장히 비례하는 경향이 있더라. 네. 그럼 그게 더 심각해지겠네. 그럼 생산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면 정말로 수입 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잖아요. 네. 과연 우리나라 양돈 산업이 지속할 수 있는가? 또 대표님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돈 협회에 또 미래 연구소를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도 그럼 협회에서도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지 예,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에너지 전환을 네. 농가에서부터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가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지빙 태양광 같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왜 저도 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그 태양광에 보면은 내가 땅을 사서 네네.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돼지 농장에 볼 때는 내 땅에 내 땅이죠. 다 뭐 그런 면에서 시설 투자라는 거는 땅값은 없고 뭐 패널만 설치하면 패널만 설치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어떤 탄소 배출권이나 이런 거와 연결을 시켜서 어떤 에너지 가격이 옛날까지 싸지는 않겠지만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해서 특정 에너지 가격으로 고정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려들을 하는 쪽으로. 예 그런 그 에너지 전환이 제가 미래 연구소에서 되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표님께서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 사회와의 또 연결 뭐 이런 것들 다 관심이 많으신 걸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제 꽤 된 관계로 네. 일단은 이제 축산과 관련돼 있는 돼지 농장과 관련된 맛보기는 이 정도로 하고 예.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알겠습니다.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맨날 돼지를 먹기만 합니다만 이제 키우는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또 참 많이 들고 또 다시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큼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또 맛있게 먹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돼지와 관련된 돼지 농장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돈 대표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분 모시고 오느라 고생하셨던 우리 남수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